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의 정치본색 앵커 최지은입니다. 벌써 7월도 끝이 나갑니다. 이 더위 도대체 언제쯤 물러날까? 빨리 좀 같이 물러났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틈틈이 여러분의 댓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궁금한 점 우리 패널분들께 남겨주실 분들은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최지은의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의 출연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모건대 특임교수로 일하고 계신 이지혜 전 부대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호칭이 더 편하세요? 전 부대 아니면 교수님? 부르기 편하신 이름. 아, 네. 언니 전부대. 이렇게 불러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언니라고 해도 네. 되나요? 예. 자, 그리고 정치계에 이분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보면서 본인의 광고를 보면서 볼 때마다 면구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계환 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제가 적극적인 사람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실제 어떻습니까? 가리지 않는다면 이상하죠. 예. 네, 많이 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오랫동안 만나지 다양한 사람을 함께 만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그래서 지금 저렇게 광고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현실적 이유하고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당위의 문제에서 그래도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방송하는 사람 언론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제 일념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뉴스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전계환 사실은 부드러운 남자로 밝혀져. 밝혀진 게 맞습니까? 방송 경매 아침부터 약간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만큼 적극적이지는 않다. 네,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요 최대 규모 8.7의 초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쓰나미 경보랑 함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윤석열 오늘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윤석열은 어제랑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 말을 남겼는데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운동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국무회의 이후에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포스코 ENC가 생중계된 지 7시간 만에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회의에 담겨있는 숨은 맥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가장 또 오늘 아침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통상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이 미국의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나라 당국자들을 만나서 협상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면서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어떤 협상 내용들이 오고 갔을지 잠시 후에 김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저희가 이걸로 꼽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좀 열띤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토론일지 일방적인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윤석열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체포영장 검토가 아니라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오후라도 잡으러 가야 한다.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 이유 불문. 지금 이런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권적 조치가 필요하냐. 인권적 조치는 할 만큼 다 했다. 지금 당장 끌어내서 정말로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이제 저는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네, 강제로 소환해야 한다. 네. 이제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일단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혐의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에서는 죄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 그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이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인 만큼 이 지금 이 특혜입니다. 그럼요. 서울구치소장을 일단 네.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보고 싶고 그래야지 이 구치소 내에서도 좀 이 민주화 정상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조폭들이 예. 독방에 가고 싶어서 굉장히 거액의 돈을 그 구치소에 있는 네. 어떤 교도관에게 주고 이건 이제 독방 거래를 별도의 했다는 사안입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별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그렇게 거대한 돈을 주고 받으면서 배정받아야 되는 지금 독방에 윤석열 혼자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데 그걸 이유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뭐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징징거리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과 이 수사를 꼭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이걸 한번 여쭤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그런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됐잖아요. 그럼 윤석열 측도 그 서울구치소장에게 무언가를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윤석열이 더 징징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뭘 주지 않고 이미 처음부터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본인은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전 대통령의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대통령이 뭡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인데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우리가 지금 이용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본인도 돈을 내고 왔으면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지도 것 자체가. 않고 예.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럼요. 예. 뭔가를 내지도 않고 요구만 하는 상황이다. 네네. 징징거리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잖아요. 10만 원씩 맞아요. 배상 판결 네. 104분이 받게 됐는데 이게 줄소송으로 이어져서 결국 뱉어내야 하면 윤석열은 그 로비할 돈마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근데 이미 지금 윤석열이 돈이 없어요. 지금 자산이 네. 6억 얼마라고 그쵸? 밝혀져 있고 네. 모든 자산은 다 김건희와 그 차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미 돈이 없어서 예. 뭐 영치금도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다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제 참아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막연하든 아니면 현실적이든 그게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내란을 일으킨 군사 반란,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서 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야 한다고 눈치를 다 봅니까? 혹시 5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미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윤석열을 강제로 소환해서 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자, 군사 반란을 주도한 자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 일이 예방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생생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특검은 어쩔 수 없이 이렇다 저렇다. 그럼 특검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구인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야 윤석열 저 당장 잡아 넣어라 끌어내라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공적 기구인 국회에서 이거 뭐 하느냐 특검에서 왜 특검 수사를 잘 못하면 이야기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우리가 더 반발하고 그제서야 국회가 나서서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가 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되든 나서서 특검에 촉구를 해야 되는 왜 강제 구인을 하지 않느냐, 강제 소환이라는 절차가 없느냐,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느냐, 라고 공론화 과정을 누가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국회 다 휴가 갔습니까? 외국 요즘 나가는 국회의원들 많던데, 네. 다 놀러 갔습니까? 뭐 합니까, 국회가 지금? 자, 민주당.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예. 입장을 조금만 네. 대변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특검이 진행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특검이 굉장한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왜 이런 것이 미진한 거야? 왜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좀 불평, 불만을 가질 그 찰나에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를 빌드업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재적소에 하나씩 카드를 내미는 그런 행태, 그런 자세와 모습을 한 달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특검을 잠깐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법무장관도 지금 임명이 된 지, 지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그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가 이런 네. 이 국회와의 어떤 협업 체계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좀 특검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특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특검은 이제 독립기관으로 그렇죠. 국회에서 네. 법으로서 이제 이걸 특별검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입법화를 통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 역할이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저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저게 인권이다,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일반 재소자들도 다 저렇게 해서 내 못 나가겠다, 수사 못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다 용인해주고 할 만큼 우리가 인권을 보편화시켜서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게 없죠. 윤석열이기 때문에 유독 저렇게 하는 것을 봐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자,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장이 본인의 권한으로 이거 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권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면 저는 논의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둡시다. 아니 근데 사실 민주당 어느 누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당연히 그렇고 좀 지금 더 이제 강하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 윤석열 3년 네. 동안 또 다시 복귀해 보면 한동훈도 보세요. 자기가 아이폰의 패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 네. 버티고 있는 것과 윤석열 지금 이런 것이 사법 체계의 너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한동훈처럼 아이폰 비번 안 하고 비번 안 풀면 되지. 풀고 예. 이 윤석열처럼 버티면 되겠다라는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요 상황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아까 대표님 말씀 다 너무너무 동의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요 시간은 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그리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무장관도 바뀌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지금 바뀐 지 얼마 네.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좀 더 화력 있게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 내부에서 좀 강경하게 목소리 내는 의원분들은 안 계세요? 굉장히 강경하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안 왜? 들리잖아요. 예. 아닙니다. 다 말씀하고 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와 그리고 그 내란의 밤 그 이후에 파면까지의 아니면 또 윤석열 3년 동안에 얼마나 윤석열이 김건희가 나쁜 짓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이 자료를 모으고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정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라 서영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하면 서영교 의원은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이거 지금 바깥에서 왜 저 강제로 구인하지 않느냐고 당장 끌어내십시오. 아니 그걸 어떤 식으로든 조치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스타일의 문제로 그대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지금 법사위원장도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기 있었다. 그러면 긴급 현안 질의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그러면 3번 연속이나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네. 했던 거 지금 영장 기각했어요. 서울구치소장 저렇게 했어요. 법무부 장관 부르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부르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장 소환되는지 안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 본인 얼굴 안 드러내면 김현우 소장을 불러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자, 저는 이것이 누구의 권한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금 민심이 끌어오르는 것은 야, 이거 지금 특검 잘못 가다가는 검사 출신들 워낙 많이 가 있는데 봐주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두 번째, 사법부도 와, 저거 100% 믿을 수 없는데 저대로 두면 마지막에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결론 내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든 고삐를 바짝 쥐어서 계속 민심이 무엇인지를 국회가 반영을 해줘야 네.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왜 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는 정해져 있고 법사위원장도 정해져 있는데 저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꺾었던 이 국민들의 바람과 지금 현재
윤석열의 저런 거부 사태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우리가 시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제 논의를 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그것을 기다리는 어떤 국민의 마음 간에 뭐 이 준비 단계와 실행하는 그 사이에 뭐 시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당당하게 좀 기다려 주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어떤 계획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자, 그러면 국회에서도, 제가 질문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당대표가 조만간 선출이 될 텐데, 예, 누가 되든지 간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윤석열 지금 버티고 안 나오고 있는 이 국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해결되죠. 왜냐하면 기호 1번 정청래 후보는 개혁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호 2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종식에 그렇죠. 네.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둘 다 이 내란에 옹호하는 세력, 이 국힘에 아직 남은 그 45인의 네. 잔당들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그 45인을 제명하고 예. 내란 특별법 만들겠다. 처벌하는 그런 주장도 법안도 하죠. 예. 이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력과는 완전 결별하고 단호히 결별한 다음에 우리가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이 개혁을 하고 그리고 종식을 선언하겠다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당대표 후보의 선거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요 기간만 기다려 주시면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뒤에 개혁의 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네. 것이 시원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원하다는 형식도 얼마나 중요해요. 응징,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 단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속도와 관련이 있다. 신속성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금 중요하냐.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냐. 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권한이 아니니까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속마음은 어떨까요? 타들어간다. 아니요, 저는 이제 속마음은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고 그냥 하고 아니면 아닌 이유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큼 설명해라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상상 영역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란 특검의 이 신속한 수사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못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꼭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속보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조태용이 윤석열 경로 인정했다, 회의에서 화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라는 속보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고,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기업을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재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기업이 언급됐는데 그 언급 이후에 대표적으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ENC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죄를 하기도 했었고 일단 국무회의가 공개된 것도 처음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그냥 바로바로 이게 조치로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현황감,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무더위에.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왔던 지금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이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드리고 효능감 있게 네.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공무원의 한 사람의 시간이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뭐 포스코 ENC가 뭐 바로바로 중단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시원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어제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사고가 반복된 기업은 주가를 폭락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야,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그 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아주 문장이거든요. 강한 의지가 담긴 네. 말이죠.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사망으로 이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1년에 2,000명 정도 되는 이런 그런 기업들이 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니네 지금 이렇게 사망사고 나오면 정말 큰일 내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지금 사망사고 나오면 진짜 주가 다 폭락시킬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주 미리미리 알고 미리 이 사고를
나지 않게 예방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내주신 거라고 봐요. 예. 보통 이제 특정 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그 기업이 그 좀 불이익을 받도록 아예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기업이 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어제 뭐 고속도로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되겠느냐.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소홀하게 다루느냐라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던 게 아마 관행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포스코 현실을 아예 딱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사고가 났던 SPC 현장에 직접 가서 기업 오너를 대주주를 불러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느낌에는 포스코 이현실 저거 이제 회사 끝장났다 내일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왜 인식이 들지 않을까? SPC가 내일 당장 문을 닫겠네라고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은 대통령의 실제 의중은 이제 투명하게 어떤 회사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숨기거나 우리가 우회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 예전에 기억 한번 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 바로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형님한테 돈 갖다 줬다고 아니 왜 그런지 왜 하나 했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렸던 적이 있죠. 저는 이제 그게 오바랩이 됐는데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다 공개하자. 사고 친 놈은 대기업이면 그러면 공개 안 하고 중기업이면 공개하고 개인이면 공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다 공개를 했어. 그들이 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그 생명을 안전을 왜 지켜주지 않느냐. 그 사람의 목숨이나 오너인 당신 목숨이나 내 목숨이나 다 똑같은 거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현장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사고라는 것은 우연성에 의한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그러나 다른 나라 다 사고 나서 사람 죽는데 유독 우리만 왜 이러느냐 라는 방식의 우리 인식들이 있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깨려고 한다. 네 목숨 중요하면 다른 사람 목숨도 똑같이 중요한데 이거 우리 사회가 이제 책임져야 한다. 월급 많고 돈 많으면 네 목숨 더 중요하고 살기 어렵고 가난하면 그 목숨이 하찮은 것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똑같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 이현씨가 7시간 만에 이렇게 정말로 뭐 단체로 나와서 대국민 사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정말로 근로자의 네.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각오하고 이제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SPC에서 그런 말을 남겼었죠.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하나 송곳처럼 집어내니까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안전 점검에 좀 나선다는 그런 기사도 뜨고 있고 뭐 현대백화점 비롯해서 CJ 제일제당 뭐 공정 리스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농심, 오뚜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위 속에 일하는 분들도 우리가 챙기겠다라면서 이제 쿠팡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 이 공식적인 발언 한마디가 얼마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예.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업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처벌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기업에 이윤을 낼 것이냐 이 안전 문제를 기업 오너가 보스가 네. 철저히 해야 이게 그렇지 않고 노동자가 죽으면 그러면 네 보스 너 먼저 감옥 갈 줄 알아 네가 책임져야 될 줄 알아 라고 하는 굉장히 확실한 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기업 옥죄기 하지 않겠다. 우리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해왔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산재나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이 소년공 시절에 다치기도 했고 이게 얼마나 기업에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정말 일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기업들에게 사인을 바로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네.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이 정말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왜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도시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면 교육청과 그리고 지금 단체장, 이제 시장이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청장이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기관에서 좀 앞장서고 특히 학교 앞 애들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로 충격을 넘어서 어떤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령이라는 것이 어떤 뒷받침을 하고 시민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속도를 높인다, 속도를 낮춘다 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안 듣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 관세 미국과의 그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막판에 7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이. 8월 1일까지 이제 통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실 분을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듣고 계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네, 예. 치고 들어와 주십시오. 일단 김준영 의원을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네, 의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스픽스 예, 정치본색의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오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구윤철 장관,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상무부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통상협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8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25% 상호관세 미국에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오늘 최종談판이 지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이 계속 유예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유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베센트, 지금 미국의 협상팀의 재무장관이잖아요. 예. 그럼 9월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선 협상 대화 선고를 했고 우리와 되게 비슷한 EU와 일본이 예. 연속적으로 일종의 저는 뭐 굴복이라고 생각을 네, 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뭔가 약간 뚝이 터진 음.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쫓기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협상팀을 따라가는 이례적인 걸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워싱턴 있다가 미국 협상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갔다가 맞아요. 다시 워싱턴으로 또 오거든요. 네. 이게 별로 좋은 협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불리한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불리하다.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 주셔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통상 그 관세, 상호 관세나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됐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 미국에 758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본 15%래. 그러면 뭐 윈윈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니죠. 아니고 이게 그 국내에서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이나 야당에서는 일본은 저렇게 해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일본처럼 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매우 굴욕적인 협상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지금 이미 알려졌습니다만은 원래는 4천억 달러를 일본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가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펜으로 그냥 5자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의 농산물이든 뭐든 지금 다 개방을 한 상황. 그냥 오면 10% 깎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이제 조금 건진 거 외에는 사실 얻은 게 없거든요. 더욱이 일본이 지금 이제 일본이나 EU가 전체적인 틀은 협의를 했는데 예. 디테일을 가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이나 EU에는 이걸 결국 투자할 기업체를 찾아야 되고 기업들한테 이거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대비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 지키는지 예. 분기별로
검사하고 안 지키면 또 25%로 되돌리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거든요. 아, 그 아니 일본의 기업들이 알래스카 가서 석유 캐게 생겼어요. 그 추운 데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굴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 보면요. 미국에서 그런 입장 밝혔잖아요. 러트닉 장관이 협상 안에 갖고 올 수 있는 거 모든 거 갖고 와라.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뭐 마스가 이 얘기도 나오던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실상 미국이 이걸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나 미국과 1대1로 협상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트럼프는 너무 잘 아는 거고 예. 특히 미국의 의존도가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은 미국이 저렇게 등을 돌리는 순간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동맹의 신뢰를 금가게 하고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그다음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의존되고 심지어 우리의 의식까지도 상당히 미국한테 의되고 예. 있다면 이런 것들이 미국과 맞설 때는 가장 불리한 게 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가져온 제조업 역량이고 예.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네. 그래서 이제 삼성 이재용 화장도 간 거고 네. 그다음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조선이거든요. 미국의 조선을 거의 예. 망가졌다고 보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일종의 패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패키지 딜은 뭐냐면 좋은 점만 생각하면 이쪽을 우리가 좀 해주면 저쪽을 미국이 내놔야 된다는데 미국이 보는 이거는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깎아주는 것은 매우 적고 그 대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지금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 트럼프도 정치 생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그게 버티는 거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버티는 것 저는 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예. 점에서 지금 EU나 일본은 민폐이기도 합니다. 지금 버티는 국가들을 보면 예. 심지어 일본하고 EU가 했다고 하더라도 네. 남아있는 국가 중에 한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예. 그러니까 여전히 버티는 건 있는데 지금 그 두 쪽이 두 걸 터버려가지고 예. 어려워진 거죠. 버티는 알겠습니다.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게 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과 관련된 사안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윤석열이 오늘 또 2차 소환에도 불응했어요. 네. 예, 조국 혁신당은 3년도 너무 길다라면서 굉장히 윤석열에 있어서 막 이렇게 푸시하면서 지금의 정국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딱 양극화되다 보니 내란 잔당이 2달 만에 41%를 차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구조에서 내란 잔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정치개혁이나 헌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 사실은 그러한 진영 구도가 윤석열로 하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이 복귀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복수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저쪽에서도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가 이 내란의 이것이 얼마나 큰 것보다는 어느 진영에 속한 건가를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들, 공조자들, 잔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이 청산하기 전에는 윤석열 하나 잡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윤석열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당장 끌어내야 됩니까? 강제 구인해야 합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의원님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과 함께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미국 관세는 참 이게 주도권이 트럼프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가 버리니까요. 자,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죠. 저는 이제 상당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굳이 나누자면 뭐 2단계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재용 삼성 회장까지 일단 날아가서 또 한화에서도 오늘 또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일단 서포터 역할을 하고 구윤철 이분도 또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한 이제 오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상 밖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질 겁니다. 빠르면 이제 9월 정도에 8월 말 9월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또 다른 2단계의 이제 패키지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선방 플러스 알파를 하고 다음에는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결과 지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남북한의 지금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수면 아래서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딜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발걸음들을 딱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상황이어서 저는 1, 2단계로 나눠서 보면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아마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낙관도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또 비관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굴욕적으로 760조를 출처도 모르게 그리고 뭐 수익이 나도 90%는 다시 미국으로 맞아요. 이게 또 투자하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네. 굴욕적인 협상을 한 와중에 그리고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800조를 투자한다고 지금 나오던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면 이 협상을 얼마나 말아먹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너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약간은 안심된다라는 예.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우리 한국 언론을 좀 언론과 그리고 우리 어쨌든 대한민국의 야당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전 지적하고 싶은데 자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15% 우리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 이렇게 지금 초점을 자, 맞춰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15%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라. 그럼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면에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15% 했는데 우리는 뭐야?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예. 760조가 일본이 투자한다는 760조가 네. 뭐 어떤 어마어마한 돈이냐면 우리 25년에 국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77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케이 15% 관세 내리는 대신에 우리 올해 총 예산 다 미국에 퍼줄게 다 가져가라고 하면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지금 소고기 30원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쌀 시장도 쌀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주력 사업이 반도체와 자동차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또 반론의 여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로 군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네. 있는데 우리는 그 조산업 기술이 있고 근데 이 군함이라는 게 왜 한국의 동맹국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라는 좀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더니 이 군함 기술도 그리고 그 뭐 설계도라던가 예.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적국인 중국에 뭐 제조를 맡긴다던가 아니면 수리를 맡긴다던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에서 조선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이 사업을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국의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마스가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마가를 패러디한 약간 차용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맞아요. 이라는 네. 마스가를 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죠. 그런 문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지금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전략. 전략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앱스타인 문제로 자기 지지층, 그 마가 지지층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걸 지금 이 관세 숫자 노름으로 뭔가 자기의 입지를 좀 굳건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네. 너무 비극적이지 않은 그런 윈윈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스탠스로 그냥 상황 보고 설명하자 이러면 제일 쉬운데요. 저는 이제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누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해야 하느냐. 일본은 아무리 미국과 멀어지더라도 중국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정말로 미국이 아예 이렇게 우리를 차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중국에 가서 수출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 한국에 워낙 강력하게 있고 미국이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한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산업적인 면에서 충분히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익의 측면에서 15, 25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왜 뭐 관세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자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게 하나가 있죠. 외교적인 게 하나 있고 산업적 측면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미국에서 인식하느냐. 트럼프는 이재명은 믿고 그래야 할 만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재명은 만만하진 않지만 제대로 하면은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8월 1일 날 내일 모레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렵겠지. 위험하지. 위험하면 그거는 그럼 다 죽음입니까? 위험하면 관세율 우리만 높이면 자기 나라는 여기 올 때 안 높입니까? 똑같이 상호 관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우월성을 10분 활용해서 너 줄 수 있으면 너 주자. 알았다. 우리 그거 못할 수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근데 정말로 미국 때문에 위기가 왔어. 그러면 시장 다른 데 뚫어야 되죠. 러시아, 중국 가야 될 예. 것이고 동남 아직 뚫지 않았던데 중동 시장 다 가서 팔아야 되죠. 실제로 EU가 중요하고 일본이 중요하다고 네. 하지만 전략적 중요성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만큼 미국에 중요한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좀 큰 소리 치면서 협상해라. 그리고 밀려 나온 대로 위기면 또 네.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만들어내야 네. 되죠. 국민주권 국가를 만든 대한민국이 이 정도 해결 못하겠나 이런 자신감으로 좀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저는 정계한 이 평론가 대표님이 미국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 트럼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판. 협상 아주 잘 될 것 같아. 약간 비슷해 그리고 약간 느낌이. 약간 우리 윤석열 놀린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와서 이제 네. 그 사람 체급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무게 외에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게 없어요. 제가 어찌됐든 이제 이런 예. 부분에서 절대로 밀리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마 미국 가서 협상하는 우리 그 이제 장관들한테는 네. 제대로 협상하고 원칙 지켜라.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공유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이재용은 시켜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살려고 갔겠어요? 자기 사는 마음 50%. 왜냐면 관세 높은 미국에 그렇죠. 수출한 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기 사는 거 반. 그러나 이것은 국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해 주기로 했으면 이번에 한 150원 투자하겠습니다. 120원이라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에서 북한까지 자기가 생각하면 북한적 개발하러 가야 되고 원산 갈마에 가면 호텔이 지금 2만실이 있는데 가서 여행할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아니면 누가 가서 합니까? 중국 온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북한을 개방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느냐? 아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손잡고 거기 가서 경제 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 백령도도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아예 그 백령도를 제주도처럼 그 비자 프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통상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어떻게 버립니까? 지가 버리면 지 중간선거에서 끝나는데 예. 이런 자신감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저는 그 미국 장관들이랑 협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관들이 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좋은 탄핵 제도가 있는데 이거 한번 수출하면 어떻겠냐. 그건 하면 망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는 트럼프한테 협상 카드로 치명적이야. 그래서 저는 협상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대표님은 가십시오, 미국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이슈는 정리하도록 하고, 안철수 의원이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8.15 때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서 국민 임명식을 치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팬 콘서트에 혈세를 쓰지 말라.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 무슨 임명식을 또 하느냐 라면서 뭐 전두환 군부의 국풍 8.1을 2025년에 재현하는 것과 똑같다. 아주 가볍고 낯뜨거운 발상이다라는 워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분은?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랄까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있는 아니, 뉴스만 나오고 국민의힘도 있어요. 그렇고 지금 안철수도 얼마나 이 감이 멀어져 있냐면 엊그저께 내란 특검에서 안철수 의원을 잠깐 네.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자기 페북에다가 이게 무슨 정치 탄압이며 뭐며 막 완전 이 말들을 쏟아냈어요. 근데 내란 특검보가 뭐라고 또 기자회견을 했냐면 예. 아니 그날 국민의힘에서 그 안철수만 찬성표를 던지고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냥 뭐 얘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잠깐 오시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 탄압이네 뭐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유감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안철수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자기 본인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아무 말이나 지금 막 내뱉고 있겠죠. 그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꾸 이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쁜 말을 퍼부어야 본인의 당대표 뭐 선거에서 표에 도움이 된다고 네.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뭘 하든 말든 당대표는 안 되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정계환 평론가님께 드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정치에 입문한 게 2011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정치인은 타고나는 겁니까? 학습되는 겁니까?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이 타고나지도 않았고 학습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타고난 것으로 출발했어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 자기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 성장, 질적인 변화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로 안철수 의원은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어서 대응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저께 저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임명식을 하는데 뭐 주진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예. 정광훈이 저런 말을 했다. 네. 좀 더 나가서 김문수가 저런 말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저 말을 했다는 것은 용납이 좀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단일화 논의까지 했던 바 있고 단일화 절대 안 한다고 했다고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던 사람이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던 게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만들 때 양보를 했던 정치인. 그러면은 느낌상 어떻습니까? 중도인데 진보 쪽과 가깝고 진보의 좀 외연을 확장하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 제가 저분의 책을 담독할 정도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공정한데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롤모델 같은 것이 우리 흔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랬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국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할 수도 있죠. 거기도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당대표 경선 국면에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건 어쨌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면 보이죠. 그러니까 광복절 행사를 거기 그냥 같이 합쳐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10,000명 정도 또 바깥에는 뭐 수만 명이 모여서 구경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개방하겠다라고 하면 행사할 때 잘 하세요. 그런데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국민 진짜 통합하려면 야당도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의 발언은 저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팬 콘서트를 한다고요? 팬 콘서트의 원조가 누군데?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게 뭐였어요? 새로운 정치를 그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과 기획과 정말로 그런 콘텐츠가 있었냐고. 그냥 안철수 가면 정치 잘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 전국을 그때 돌면서. 당시 네.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이 그 기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넘어왔을 때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해준 것이 그때 당시 바람이 불었던 토크 콘서트입니다. 맞아요. 네.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랬는데 그런 팬 콘서트로 정치를 시작해서 떴던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를 국민 임명식을 좀 하겠다는데 이걸 팬 콘서트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국힘에서 된다고. 그래서 국힘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몇 등이 나오느냐. 1등 김문수, 2등 장동혁, 3등 조경태, 4등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등이 주진우예요. 주진한테는 본인은 5등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현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에이스 리서치에서 한 걸 보면 네. 그럼 이거 컷오프대가 4명 안에 그래 본선도 못 간다고요. 결선은 물론이고 본선도 못 갈 수준인데 왜 이걸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이재명만 까면 된다. 주진우한테 배웠습니까? 이제 정치를 안철수가 문재인,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진우한테 배웁니까? 그 해운대 갑에 주소도 없는 그 국회의원한테 이제 배워서 이런 발언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댓글로 어디 가서 순이하고 놀라고 하세요. 철수는 철수하고 철수와 순이 무궁화님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와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쏟는 거는 뭐 지금 다룰 이슈도 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 떨어지면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계속 이제 지금 노이즈 마케팅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겠죠. 각오하고 열심히 저는 싸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나쁜 것은 원래 타고난 태생이 보수고 극우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는 우리와 비슷한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했던 사람인데 저쪽에 가서는 사악한 방식으로 저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설득이나 또는
협업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버리고 그냥 전쟁하듯이 논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 안철수와는 싸우지 맙시다. 아, 네, 안철수는 이미 우리 진영에서도 멀어진 사람이고 예. 그리고 저쪽 당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나오는데 5등이 뭡니까? 지금 거기서 10년 넘게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없는 그런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관심으로 네네. 묻어두는 게 어떨까? 실제 기업하다가 정치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을 제가 실제 존경하는 선배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참 지금도 가까워요? 그렇죠. 이제 그래요? 그분과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가까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안철수 의원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던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또는 사회적 평판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안철수 때문에 더 빛이 나고 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철수 때문에 망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그래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올렸어요. 정당이 일부 종교 집단이나 교주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깝다라면서 이제 신천지 건도 그렇고 아마 이제 그 전환길 강사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니, 이런 어떻게- 추세대로라면 그 지난번에 여기 예. 스페이스 나와가지고 당대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전환길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당대표 네네. 후보로 출마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저는 지금도 전환길이 당대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도 그렇고 예. 뭐 장동혁도 그렇고 거기 유튜브 나가가지고 검증을 전환길에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제1야당의 공당으로서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지금 당대표로서 합당한지를 검증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환길이 당대표나 마찬가지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근데 극우가 1등, 2등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문수 1등, 장동혁도 판사 출신인데 완전히 극우화되고 맞아요. 있고 주진우가 극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자 주진우도 오고 오늘 이제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는 전환길이 지금 입당하는데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서 뭐 충분하게 토론과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환길이가 이제 구독자 40만 명을 가지고 막 지배하는데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야기 나오다가 홍준표가 이제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저기서 다 취급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천지의 실체가 이 땅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10만 표 정도를 행사할 수 있다면 절대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서는 1등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 전환길, 그리고 극우 논리, 김문수, 그리고 지금 장동혁 이렇게 구도를 한번 짜보시라고요. 국힘이 어떤 정당으로 가는지. 예, 주진우는 계속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전환길과 교감으로 지지율이 당이 반토막이 났다라면서 자기는 민주당과 피 흘리며 싸워왔다. 나는 보수의 적자다. 그런 얘기를 어이가 남겼거든요. 없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 계시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여당이 양보하고 가는 일종의 제1야당으로서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정도로 극우화되어서 아예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자들과 결별을 하면서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은 평론가의 위치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과 협력하는 부분은 최소화를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던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국가적 혁신 개혁 과제들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해 버려야 한다. 내란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초고속으로 가야 한다. 자, 아까 김준영 교수님 말씀 네.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국힘은 더욱더 극우화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존립 기반이 있을 것이라고 볼 때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 시민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이번 국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고 선택이 임박했다.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회 돌아가는 생리를 조금 봤을 때 너무 말씀이 너무 맞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도 지금 이 개혁과 그리고 내란 세력과 이 결연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분들이 조금 염두해도 뭔가 고민이 예. 많겠다라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놓으신 것이 개헌을 하겠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개헌을 하려면 180석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내란 세력이라도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어떤 일부와 뭔가 이야기를 잘 나눠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 개헌의 요건을 갖추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자, 한국일보에서 조금 전에 11시 19분에 단독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그 국민통합위원회 있죠. 그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제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민통합위와 유사한 기구에 참여했던 고위직들,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나 봐요. 그렇다면 이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물론 아직 뭐 이렇게 명백하게 보수권 인사를 임명하겠다라는 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 진영이 발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럼 적합하다 보십니까? 이런 지형 속에서. 누구라고 어떤 특정한 이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좋은지 그냥, 모르겠네요. 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내피셜이니까 네. 이런 사람이면 낫지 않겠냐, 그나마. 아니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정서상 홍준표 어때요? 홍준표 아니, 어떻습니까? 홍준표든 어떻든 예. 내란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나 사람들은, 네. 아니면 그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강준호. 연루되어 예.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 기준은 거기에 일단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 맞습니다. 배임죄 예. 개정 공식화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와,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네, 네, 아니면 조금 하십시오. 전에 했던 질문, 제가 홍준표 일단 시장을 하고, 그거 가깝다는 하고, 마음이 네. 별로 안 들어서 제가 보수적 그럼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만약에 보수 쪽 인사들로 임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네. 거죠. 국민통합위원장이 김병준, 예전 노무현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을 했고, 지금은 일정하게 윤석열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김병준, 뭐 전 총리 지명자 같은 분, 너무 그리고 올드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같으면 이상돈 교수님도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다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이제 뭐 거론할 수 있는 인물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예. 충분히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는 과감하게 내놓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민주당과 국힘의 구도로서 한국 정치가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든 정상적인 정당들이 그 안에서 좀 더 분할을 거치더라도 더 진보적으로, 더 중도적으로, 실용적으로, 더 또 보수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정당 구조에서 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만들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정규재 지금 정규재 TV 대표, 정규재 대표면 어떻습니까? 조갑재 대표면 또 어떻게 할까요? 조갑재 TV에 지금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규재 대표 같은 분이 지금 보수 똑소리 나는 소리, 이거는 아니다, 맞다,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분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보수 쪽에서 그럼 저분을 실제 좋아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정규재 집필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저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조갑재 대표를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면 되는 거 예. 아닌가요? 아, 되는 겁니까 바로 지금? 본인 이야기 이런 아니, 제안이 오면 아니, 잠깐만요. 추천합니다. 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그치. 것이 직업이니까 저는 그래 조갑재 대표를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 평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네. 어떻습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아니 계속 공개가지고 저도 질문할게요. 저 추천 한번 해주세요. 누가 줬습니까? 빨리 하세요. 추천해 저는 주세요. 광고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예, 보태면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단독 지금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 이제 과도한 형별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 할 것이다. 배임죄 개정을 공식화하겠다. 이것은 역대 정부에서 배임죄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투자한 돈이 혹시라도 손실이 됐을 때 의도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여기에다 책임을 묻는다는 예. 거.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돈을 빼돌려서 지원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배임죄가 있는 선진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주체적, 독자적 판단을 과연 국가가 형별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도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보수 정권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너가 재벌 돈 다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네 라는 것 때문에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 여론 때문에 못했고요. 진보 정권에서는 당연하지 배임죄 저지르면 안 되지 왜 너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너희가 나쁜 짓을 하느냐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예.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나와서 배임죄 문제 제대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는 기업 문화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되 그런데 배임죄는 풀어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국 기업에서 정말로 이제 필요한 제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예.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업 문화 풍토를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오늘 제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놈들 다 큰일 났네요 이제. 예? 이제 나쁜 짓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그 나쁜 짓을 그렇죠.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느냐. 예. 국가가 형벌과 제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이놈이 돈을 잘 썼는지 네. 못 썼는지 그러면 이 사람 해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국가는 제도적 뒷받침만 해주고 의사결정은 기업 내에서 주주와 경영자가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 경영을 하도록 하는 이 뒷받침이기 때문에 배임죄 제도 폐지 이것은 매우 저는 아주 뛰어난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덧붙여졌어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인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좀 행정 편의적인 과거형 혹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보수 활용할 쪽에서 것인가? 매우 좋아할 것. 정규재 대표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없애지 않으면 기업 통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예. 기업 통제하려면 배임죄 같은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존중해주고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부정영로서는 끝까지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야 하는 예. 것이 이제 병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는데 네. 획기적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광고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제조 침구가 이 가격이 맞나 싶은데요. 이불도 이제는 스픽스몰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대체 얼마길래 이러냐고요? 국산 침구류 3종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냉감 이불 이번 공동 구매는 몇 년을 두고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인데요. 바로 냉감 침구 세트. 저렴한 중국산이 아닙니다.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접촉 냉감 테스트 통과했고요.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 2만 회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 없는 방호성도 통과했고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으니까 국내산 냉감 이불 왜 써야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에는 여러분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뭐 김치찌개, 계란말이나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함께 하시면서 이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두 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랜베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문살롱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